네, 금융위원회 금융수사부장 안창국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또 저희 보험 산업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를 듣는 자리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제 금융산업 변화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니까 이게 사회 구조적으로 큰 흐름의 변화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 산업은 어떻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과연 지금 말씀하신 몇 분 중에서도 보험 산업의 전략이라는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회 구조적 변화는 너무나 쉬운 일이고 너무 자세히 잘 아는 일인데 이게 너무나 잘 안다는 건 뭐냐면 비가역적이고 너무나 큰 변화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거역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라는 의식에서 출발한다면 당면하게 직면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인구 구조 변화는 지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한다. 근데 이제 기술 변화도 저희가 놓칠 수가 없는 게 뒤에도 보시겠지만 디지털화라든지 플랫폼화 할 때 이 기술 변화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더 잘 아시겠지만 기술 변화는 디지털이나 데이터나 이제는 또 이제 AI 이거가 융합된 형태로 진행되고 이 변화는 아마 이제 산업과 금융과 비금융이 융합되는 형태로 돼서 빅블러 현상이라고 불려지면서 이제 플랫폼화가 되면 점점 금융산업도 또는 비금융 산업도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기후 변화는 직접 관련성은 없지만 어차피 미래 우리 생존의 문제지만 어차피 기후 변화 이슈도 나중에 인구 구조 변화나 기술 변화의 이슈와 관련될 수 있는 문제니까 되게 어떤 의미가 갖는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과거에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제 좀 단편적으로 조금 이제 좀 분야별로 접근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걸 종합적으로 같이 좀 보자는 측면에서 미래 대응 금융 TF를 도입했고요. 그 큰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인구 구조 변화하고 기술 변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인데요. 저희의 이제 큰 어떤 프레임이랄까요?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가역적이니까 이거를 멈추거나 다시 뒤로 돌릴 수가 없다 그러면 크기를 줄이고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가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큰 방향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충격에 적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든다든지 기회를 만든다는 형태로 저희가 지금 이런 큰 흐름 변화를 놓고 세 가지 단계로 좀 중장기 시계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 이슈는 상호 어떤 상승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서로 그런 좀 약간 부정적 효과를 같이 발휘할 수 있으니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프레임 가지고 아까 인구나 이런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구인데 이 주제는 아까부터 너무 많이 나온 주제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한 설명은 줄이겠지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이 그림을 보고서 서울대 인구정책센터에서 한번 저희 쪽에 강의를 했었는데 이게 계속 2070년인가 80거까지 변화를 시계열로 쭉 그려주는데 이 변화가 되게 좀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1991년은 이제 평균 연령은 누구나 잘 아시겠지만 30대 미만이었는데 21년에는 40세가 넘었고 2051년은 이제 거의 60이 다 돼가는 정도의 우리가 중위 연령을 가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의 무섭게 말씀하신 것 중에가 한민족이 소멸할 시기가 언젠가를 예측해 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이런 변화의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문제 그다음에 이런 인구 구조 변화나 이런 문제는 뒤에 설명하셨지만 종합적인 어떤 경제 정책 이런 차원에서 저차고 금융 정책도 그 한 분야로 기여할 부분이라서 국가의 아젠다가 되고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말씀하셔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출생률 하령과 고령화 진행돼서 전반적으로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잠재 성장률로 이어지고 이게 사회적 기반하고 사회적 기반 시설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저기 보시면 한 그래프 중에서 인구 성장률 추이 같은 경우가 70년대 정도는 우리가 앞섰던 건데 급격히 떨어지고 속도가 세계 그런 추세와 비교할 때 너무나 좀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산 연령 인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한 60대는 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세계 수치를 2030년 정도
떨어지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50% 미만이 돼버린 시대가 2070년에 벌어지고 세계는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생산 연령 인구 감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노동 집약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비용 효율적으로 노동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근본하게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저희가 좀 많이 우려하는 분야고요. 뭐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고 이런 구조는 우리 세계 유례할 찾을 수 없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인구 구조 변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그 적응 완화 뭐 기회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직은 저희는 아직 적응 단계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금융산업 측면에서요. 위기라는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양비 상승과 성장 둔화 이런 해서 금융시장이나 금융산업 저희는 주로 이제 금융 쪽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이런 뭐 부양비 상승에서 저축이 줄기 때문에 이제 자금 조달이나 금융시장으로 흘러오는 자금이 준다. 그런 그 장기 자금 조달도 힘들어질 수 있다. 또는 이런 좀 부채가 많이 쌓아지는 부분 때문에 소비가 저하된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반적인 경향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령층의 노후 대비 역량 부족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OECD 비중 대비 뭐 노후 대비 비중이 제일 노인 빈곤층이 제일 많은 나라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기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적응 측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댑테이션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뭐 연금화라든지 고령층 대상 서비스, 아까 돌봄 서비스 같은 형태가 된다면 금융 측면에서는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제 전반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를 좀 완화시키거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도로 만들어내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그 2040년에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거고 자본시장 연구원 같은 경우에서는 그 생산 연령 인구에서 장년치 바뀜에 따라 새로운 금융 서비스, 그러니까 새로운 라인업이나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례의 변화 같은 경우는 저희는 관련성 정도를 설명한다면 기후부터는 약간 재해보험이나 이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 관련돼서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술 분야에서는 아마 일하는 방식이 바뀔 거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 크게 바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선호를 빨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알아낼 수 있으면서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도로 가는 거고, 물론 이런 기술 발전에 따라서 위기는 있습니다. 시스템 리스크로 번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철저히 방지를 하고 이제 보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또는 보험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로 갈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인구 측면에서는 뭐 아까 연금 수요를 잘못 썼습니다. 노후 현금 흐름이 벼르고 연금 수요가 확대되는 거하고 뭐 지금 1인 가구라든지 청년 가구가 증가하고 노인 가구가 증가하고 청년 세대가 줄고 이런 부분에서 상품 어떤 수요가 변화할 것 같은 그런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보다 조금 먼저 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호보험 수요 같은 게 많이 들어서 보험 산업은 주로 요양시설 쪽으로 많이 진출한다라든지, 그다음에 그 보험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어떤 이런 자산들을 활용해서 뭐 돌봄이나, 그러니까 노인 돌봄도 있지만 청년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타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험이 점점 어떤 현금에서 현금을 주고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현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바뀌어가는데, 그게 이제 어떤 보험사업의 기회로 생각하는 게 사회적 명분이 있고 아까 저희가 말하는 금융 대응 측면에서 이걸 완화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보험사 긍정적 역할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변화가 있는 점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인구 구조 변화는 어떤 새로운 위험 요인이지만 충분히 보험 쪽에서는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측면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잘 혁신을 활용한다면 저희가 처음에 말했던 완화, 미티게이션 문제도 어느 정도 보험사가 긍정적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보험사의 역할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갑자기 보험 개혁회의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최근에 보험 혁신을 넘어서 개혁이라는 이유로 저희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저에는 약간 보험 산업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기 초고령 돌봄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약간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보험 산업이 여전히 열심히 노력했지만 신뢰나 그런 측면에서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특히 또 소비자 보호라든지 그런 불안전 판매 이슈에 대해서 또 다양한 분쟁이 있고 해서 신뢰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혁신을 통해서 아까 저희가 말하는 장기 플랜을 하면 이제 이노베이션을 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구조로 가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보험 개혁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든든한 동반자지만 실생활 모든 생활에서의 고객의 생애 주기로서의 어떤 서비스 제공 주체로 보험사가 좀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5개 반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신뢰 문제는 주로 판매 채널이나 영업 관행 뭐 이런 쪽에 많이 구조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매 채널 문제에서 불안전 판매는 저희가 좀 판매 채널이 많이 급격한 변화를 이루고 약간 좀 경쟁이 심화된 측면, 나쁜 측면으로 이제 경쟁이 심화된 측면에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양한 이제 판매 채널 다양화, 뭐 비대면이든 이런 측면에서 보완도 필요한 거라서 판매 채널만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상품 구조반이라는 것은 아까 돌봄 서비스든 실손이든 이런 쪽에서 새로운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저희가 어떤 규제라든가 아니면 과거의 그런 보험 산업의 틀에서 머물다 보니까 제공이 안 되던 거, 그다음에 아까 복지부랑 관계처럼 그런 어떤 기존에 있는 어떤 공적 영역에서 새로운 민간 영역이 들어갔을 때 그런 좀 마찰이랄까 아니면 그런 적응 과정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뭐 저금리 환경이 되기면서 이제 저희는 IFRS 17이라든지 킥스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약간 적응 과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에서 저희가 이런 미래 대비 노력도 하고 있고요. 미래 대비 노력을 하기 위해서 신뢰 회복이나 이런 문제를 지금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아까 계획 추진 전략 중에서 미래 대비 노력과 관련돼 있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더 잘 아시겠지만 실손보험 관련돼서는 저희가 현안으로 좀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불필요한 비급여를 차단하고 필수 의료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실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보험사 역할을 생애 전반의 토탈 서비스 제공자로 확대하고 싶은 분야가 이게 저희가 그 고령화나 저출산, 그다음에 IT를 활용하는 분야라든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문제에서 보험사 역할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오거나이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역할을 좀 찾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약간 인구기술 기후변화에 대한 보험산업 개편이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할 거라든지 이게 뭐가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관계 중에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과제들 중심으로 나열한 것들입니다. 지금 이제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해서 보험의 서비스화를 제공을 확대하는 분야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저희가 지금 노후 대비 노력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있는 보험 자산을 활용해서 이걸 유동화시켜서 좀 미리 현금을 땡겨 쓰는 구조로 가져가는 그런 어떤 보험 계약자의 계약 자산 유동화 확대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양 서비스, 아까 돌봄 서비스가 뭐 4번하고 관련될 수도 있고 1번하고도 관련될 수 있는데요. 요양 서비스와 연계들 시켜나가고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장기 요양보험 또는 실손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이걸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서의 약간 완화적인 대책, 어답테이션, 적응이나 완화적인 대책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어차피 더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어떤 보험 상품 사례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의 서비스를 보여주는 거고, 보험이 어떤 플랫폼에서 종전에 보험 상품을 팔아가지고 이거를 계속 서비스로 어떤 금융 서비스가 아니라 비금융 서비스로 연결시켜 나가면서 내 데이터도 얻고 고객도 만족도를 높여가면서 내 새로운 비즈니스화를 만드는 그런 상품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상품으로서 이제 예를 들면 금융을 통해서 보험 상품하지만 보험이나 주택 유동화 상품을 판매하고 여행, 그러니까 고령층 대상이니까 여행,
또는 뭐 필요하다면 이제 법률이나 서비스 기타라는 것은 이제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신탁이나 유언 신탁이 발달했으니까 그런 거 관련돼서 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해서 종합적인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종합 사이트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지금 이 관련 서비스에서 대표적으로 크게 보고 있는 게 헬스케어하고 장기 요양 서비스 관련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보험 개혁회의를 통해서 좀 이걸 네거티브 규제, 헬스케어 범위가 약간 불분명한 측면에서 법에서 비의료기관이 가능하다게 업무가 열거된 경우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서 다 허용해 줄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설 요양 말고 제가 요양기관에서 부수 업무를 허용해서 그 장기 요양 서비스하고 보험이 밀접하게 좀 결합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아까 그 영국 사례처럼 보듯이 다양한 돌봄 서비스라든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적응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돼서 결론은 전국적으로는 아까 온비디드 보험이나 인베디드 보험처럼 보험은 뒤에 아래에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요양 서비스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주체로 나오고 보험은 아래서 그냥 계좌 단위로 자금이 흘러가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분야고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플랫폼화가 진행되고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험 계약자의 보험 계약 자산 유동화 같은 문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부동산 자산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보험이나 또는 종신보험 자산이 많은데 그건 이제 어차피 뭐 나와 관계없이 내가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따라서 너무 고통의 기간이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자산을 미리 앞당겨 가지고 쓰자는 그런 개념이고요. 외국에서는 미국이라든지 홍콩 같은 경우는 그런 보험 계약 증권 유동화 계약을 판매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생명보험은 담보대출을 통해서 이걸 약간 연금처럼 운용해서 내가 사후가 아니라 그 긴 노후 기간 동안 이 재원을 쓸 수 있는 구조로 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해서 저희도 그런 보험자산 유동화 그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의 한 7, 80%가 부동산인데 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이건 약간 좀 문제는 있지만 뭐 아무튼 그 자산을 유동화해서 주택연금이라든지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는 구조의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 문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 국민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긴 어떤 그 노후 대비 자금을 쓰일 수 있고 아까 이 자금들이 이제 아까 요양시설이나 그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구도로 가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검토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하신 이제 요양 서비스 관련돼서 다양한 어떤 돌봄 서비스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의 관련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게 이제 복지부가 말씀하신 그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연관돼서 그에 관련된 서비스 확대 문제에서 일본 뭐 손포케어 사례 같은 경우는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 아까 여러 설명도 있으셨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요양 시설을 제공하는 거하고 거기 시설을 제공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는 요양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토지 건물 소유와 운영을 그러니까 그 소유를 해야지만 지금 뭐 저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지부 생각도 이해가 되는 게 초기에 이런 시설의 공급이 안 되니까 조금은 이제 좀 어떤 공적 기능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안정적 공급에서 토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사회적 니즈가 생기고 이런 보험사 같은 어떤 영리기관이 이제 들어올 때 와서의 이제 약간 마찰 관계가 생기는 건데요. 뭐 그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뭐 KB 라이프 생명 같은 경우는 뭐 소추 빌리지 한 사례가 호응도도 좋고 만족도가 높다는 지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구 초고령화 되니까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요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아까 저도 배운 말인데
플레이스 인 홈인가 그 구조에서 도시 지역에서 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한데 특히 서울 지역의 공급이 부족해서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 토지값이 비싸기 때문에 감히 돈 많은 금융사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지부랑 주로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뭐 복지부 우려사항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입주 안정성이라든지 뭐 시설 난립, 영리화, 기존 사업자 형평성 이런 문제에 대해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서로 각 좋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고 아까 송윤아 박사님 말씀하신 보험사는 평판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그 주변 여건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장기 요양보험 관련돼서 독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 의무보험 장기 요양도 있지만 민간 보충형으로서 민간에서 장기 요양보험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 그 사례를 감안해서 시설급여나 재가급여 일상활동 그러니까 공적연금 말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우리 식으로 하면 개인연금 같은 사례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보험 상품이 있는 걸 사례를 감안해서요. 저희도 이제 그 실손 보장금 민간 요양보험을 개선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실손 보험의 한 어떤 측면으로 가는데 저희 실손 보험 사례 같은 걸 볼 때 조금은 저희가 좀 반성할 점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병원의 어떤 과도한 의료 이용 행위나 또는 일부 그런 환자들의 과도 의료 행위 같은 우회적 의료 행위 같은 게 많이 발생하니까 그게 저희는 좀 약간 인프라가 좀 없어서 갑작스럽게 과당 경쟁차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체 어떤 상품의 신뢰성을 잃는 문제로 접근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사례를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보험 개혁을 통해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급여 부분도 약간 장기 요양보험과 연결하려고 했는데 복지부 쪽에서는 약간 재정 영향이랄까 이런 거고 이런 건 비급여로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좀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좀 계속 협의를 하겠지만 우선은 비급여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약간 월간 보장 한도라든지 항목별 한도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부담률 같은 것도 좀 한도를 설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우회적 이용이나 이런 그런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는 장치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점차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은 저희가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별, 연령별로 좀 더 적합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수록 그 유병자라든지 고령층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헬스케어 시장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에 나가서 이런 이 실손보험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래 대비 노력 차원이고요. 저희가 하나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미래 대비 차원에서 외국에서는 신탁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본시장법의 금전 신탁 중심의 그 신탁제도 플러스 알파에 그다음에 신탁의 고유한 제도로 운영해서 그 장기 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대간을 이어갈 수 있는 상품으로서 신탁 상품 같은 거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IT 기술이나 디지털 기술, 그다음에 AI 기술과 결합된다면 플랫폼 비즈니스로 보험사들은 약간 보험 상품을 금전에서 금전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금전을 받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변경해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미래 아까 보험 개혁반을 논의해서 미래 성장 동력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